난 군대를 의무 소방으로 복역했는데 솔직히 꿀 빤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한 게 사실이다. 가보니 학벌 좋은 애들이 겁나 많이 왔던데 어쨌든 합격하고 의방으로 군대를 갔다. 의방이 뭐냐고 그런 것도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던데 쉽게 설명하자면 의무경찰이 경찰서에서 복역하는 현역 군인이라면 의무소방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이다. 편하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하여튼 군대는 어디든 단점이 많은 곳이었다. 의방이 가지는 단점들 중 하나는 바로 끔찍한 사건들을 너무 많이 목격한다는 것이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이에 관한 것인데 혹시라도 보안 문제라고 잡혀가는 건 아닌가 해서 내가 근무했던 지역이랑 소방서에 관한 정보는 전부 뺐다. 때는 내가 상방을 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당시 내 업무는 낮에는 내근이었고 밤에는 인력이 부족할 때만 구급차를 탔었다. 그런데 소방관 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나가시고 육아휴직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한 달에 절반 정도는 구급차에 탔었다. 하여튼 소방관 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부족했었다. 내가 있었던 소방파출소는 그나마 양호해서 한 팀에 7명이 있었다. 하지만 조금만 큰 불이 나면 한 개의 파출소가 불을 끌 수가 없어서 주변 파출소 서너 개가 동시에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야 화재 진압이 가능했다. 아무튼 각설하고 나도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느라 피곤한데 야간 구급을 뛰라니 짜증은 났으나 어쩌겠나.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건이 있던 그날 밤 내내 출동이 없었는데 한 9시쯤에 출동이 걸렸다. 구급 출동. 출동벨이 울리고 신고 용지가 나오는 컴퓨터를 확인했다. 신고 용지가 자동으로 출력됐고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면서 구급차로 달려갔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사건은 뻥안치고 한 달에 10건 이상은 봤다. 다만 시도자는 많은데 실제 사망에 이른 사람은 적었다. 그래도 한 달에 평균 1명꼴로는 사망했던 것 같았다. 나는 신고 용지를 확인하면서 구급차로 뛰어들어갔다.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일은 신고자랑 통화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알려주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그런데 그날따라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구급 반장님이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투덜거리면서 가는 중에 무전기에서 구조대도 같이 보낸다고 연락이 들어왔다. 원래 내가 근무하던 곳은 도심 지역이었는데 이 사건은 교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마침 그쪽 관할서가 출동을 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대신 갔었다. 차에서 내려보니까 시골 마을이었다.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캄캄했다.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람을 찾아가야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다. 신고지에 적혀있는 집을 찾아내야 하는데 신고자가 전화를 안 받으니 알 수가 없었다. 헤매던 중 구조대도 마침 도착해서 각자 흩어져서 그 집을 찾자고 마을 곳곳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동네가 소란스러워지니까 할아버지 2분이 집 밖으로 나오셨다. 무슨 일이요? 예 어르신, 지금 이 집 주소를 찾아야 하는데 못 찾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아,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요. 반장님은 플래시로 신고지를 비췄고 할아버지 2분이 신고지를 유심히 읽어보셨다. 그러더니 갑자기 엄청 놀라신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여기 사람 안 살아. 이 집 빈집이야. 구조대나 우리 구급대나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말이 없어졌다. 진짜 3초간 정적이 이어졌는데 그 정적을 깨고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다. 그 집 찾았습니다. 그런데 빈집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정적을 깬 무전기 소리마저도 소름이 돋았다. 어쨌든 위치를 알아낸 우리는 할아버지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다다르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기와집으로 된 폐가였다. 마당이 진짜 넓었고 방도 여러 칸 있었다. 반장님은 집이 넓으니 각자 따로따로 흩어져서 찾아보자고 하셨다. 가로등도 그 집 주변에 한 개 빼고는 다 꺼져 있고 밤이라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다. 나는 플래시 하나 들고 폐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아야 했다.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무서운 판에 이미 시신이 됐을지 모를 사람을 찾아다녔다. 반장님은 나더러 넌 저 방, 난 이 방 들어갈 거라고 해서 지시한 방으로 들어갔다. 창호지가 다 찢어지다 못해 너덜거리는 흔적만 남은 문을 열고
캄캄한 방 안을 살피는데 너무 무서워서 짜증까지 났다. 그저 어서 전역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방 이곳저곳을 비추면서 걸어 들어갔다. 거미줄도 있고 버려진 물건들도 보였다. 그런데 사람이나 시신은 없었다. 나가서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 뒤편에 있는 대나무 숲에도 없었고 그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에도 없었다. 심지어 푸세식이던 화장실 바닥까지 비춰봤지만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마당에 헛간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거길 살펴보려고 문을 열었다. 낡은 문이 기분 나쁜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플래시를 비추려고 했는데 헛간 안에서 어떤 눈빛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두 눈은 날 쳐다보는가 싶더니 순간적으로 빠르게 나를 향해 다가왔다. 고양이였다. 진짜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혀 소리도 못 질렀다. 다시 정신을 차린 나는 헛간 안으로 들어가서 플래시를 비춰보는데 역시 그곳에도 사람은 없었다. 서로 마당에 모여서 뭐라도 찾았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못 찾았다고 했다. 이때 보니 어느새 경찰들도 와 있었다. 아무튼 한 번만 더 찾아보자고 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이번엔 내가 안 들어가 본 방으로 들어갔는데 웬 커다란 장롱 같은 게 있었다. 옛날 사극에도 나오고 할머니 댁에 가보면 어른 허리 정도 높이인데 옷이나 이불을 보관하는 그런 장롱 같은 것이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위에 이불이 엄청 많이 쌓여 있었다. 먼지가 엄청 쌓인 이불들이랑 옷장을 플래시로 비춰보니 그 모습마저 무섭게 느껴졌다. 혹시나 이불 사이에 뭐가 들어있나 해서 이불을 걷어냈는데 이불을 치우던 중 방 안에 아주 조그만한 문이 하나 보였다. 문은 아주 작았다. 그 문을 열어보니 또 다른 공간이 있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가면 대청이라고 부르던가 하는 그런 공간 같았다. 뭔가 느낌이 와서 그곳을 플래시를 들고 들어갔다. 문이 작으니 허리를 깊게 숙이고 들어가야 했다. 들어가면서 실수로 플래시를 떨어뜨렸는데 플래시가 안으로 굴러들어가 버렸다. 나는 플래시를 줍기보다 일단 먼저 방 안으로 다 들어가고 허리를 펴려고 했다. 방 안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았고 허리를 확 폈다가 천장에 머리를 찢는 건 아닌가 해서 허리를 천천히 폈는데 작았던 문에 비해 천장이 생각보다 높았다. 그래서 그냥 서보니까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로 높았다. 플래시를 주운 나는 머리 쪽 천장을 비춰봤는데 다른 방들만큼이나 높았다. 방문은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천천히 천장을 비추는데 내 시야에 이상한 게 들어왔다. 믿기 어렵지만 사람의 손 같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생각해보자. 천장 쪽을 비추다가 사람 손이 보였다는 것은 사람이 공중에 있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 경우는 한 가지뿐이었다. 목을 매달았다는 뜻이었다. 의방으로 복무하면서 시신을 많이 봐서 시신 자체는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는데 폐가 안에 나 혼자 있고 캄캄한 곳에 시신이랑 단둘이 있으니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다. 시신이 매달려 있는 쪽을 비추기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천천히 아래쪽부터 비춰봤는데 공중에 떠있는 사람 발이 보였다. 얼어붙은 나는 간신히 무전기를 집어 곧장 시신을 찾았다며 우전을 보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안 놀랐냐, 안 넘어졌냐고 물어보는데 목을 맨 시신을 그 전에 여러 번 본 터라 놀라긴 했지만 그렇게 나자빠질 정도는 아니었다. 아, 그리고 목을 맨 시신을 봤다고 하면 꼭 물어보는 게 사람 혀가 진짜 그렇게 많이 나오냐는 질문이었다. 그건 케바케인 것 같았다. 나는 혀가 그렇게 길게 나온 시신은 못 봤었다. 내가 본 시신들은 평상시 모습과 비슷했다.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 과장된 거라 생각한다. 아무튼 나는 밖으로 나와 문 앞에서 기다렸고 잠시 뒤 구조대와 구급대, 경찰들이 왔다. 문이 작아서 몇몇 분들만 들어가셨는데 잠시 뒤 놀란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다. 그렇게 발견된 시신은 곧 수습됐고 우린 경찰에게 전부 인계하고 바로 기소했다. 구급차에는 죽은 사람을 싣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그런데 당시엔 시신을 찾느라 정신이 팔려서 의심을 못했었는데 차를 타고 오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다. 왜 그 사람은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그 캄캄한 밤에
폐가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신고자는 그 시간에 사람도 안 사는 폐가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 신고자가 사망한 당사자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웠던 게 시신을 보면 사망 시간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내가 봤을 땐 끼케야 두어 시간 정도 된 시신이었다. 우리가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되었으니 신고자와 사망자가 일치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신고자는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 생각할수록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경찰들이 이에 대해 수사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무슨 사망 살인 사건이 나면 전부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살인 사건은 많고 대부분의 사건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나도 사람 죽은 걸 여러 번 봤고 살인 사건도 몇 번 봤었는데 그중 뉴스에 나온 건 단 한 건뿐이었다. 물론 이번 이야기 또한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다. 그날 그 폐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